사실 뭐 정의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정의당에 속해 있습니다. 선거 때 가보면 이제 시골 가서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지 전두환이가 정치는 잘했지 뭐 이렇게 전두환의 민정당을 이렇게 연상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은, 그리고 당명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이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만은,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그 어떤 가치가 더욱더 좀 간절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요. 2011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그 책을 굳이 읽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출판을 할 때 과거처럼 초판을 3,000부씩 찍지를 않습니다. 아주 잘 팔리게 예견되는 책 이외에는 뭐 1,000부, 2,000부 찍는 책들도 허다한데, 그 책은 외국 사람이 쓴 책이고 번역서이고, 그리고 제목도 주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10만 부 넘게 팔렸어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는데 내용은 참 좋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일반인들이 이 책을 과연 사서 다 읽으셨을까도 의심스럽고, 제목 때문에 많이 팔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면 그런 책이 잘 팔리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수자를 기울이는 일들은 잘 없을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다면 부부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의가 제대로 세워있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란 말인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맘때쯤 한 7월경 이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신문에 그 책이 한 번 더 등장했는데, 그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면서 대통령이 휴가 갈 때 가져가는 책이 10권 이래가지고 10개, 책 이름 10개가 나열됐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있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분들은 여름 휴가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그때 그 하필이면 그 책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책도 읽으시는 모양이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그 책을 과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해 가을이 되니까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 친인척들, 오랜 친지들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소초동 검찰청에 출두하고 이렇게 수사받고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역시 우리가 많이 겪었던 대로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란 이유로 이렇게 훈방되고 이렇게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해 여름에 대통령이 진짜 그 책을 읽었는지,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이 읽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이란 무엇인가 혹시 그런 책을 읽은 게 아닌지 그런 우스개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정의라는 것은 보수, 진보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그 공정한 룰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제 오늘 지금 화제의 인물은 문창극이라는 국무총리 내정자입니다. 저까지 나서서 여기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분의 평소 생각이 어느 만큼
터무니없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창극 내정자 이전의 내정자는 누구였습니까? 안대희라는 대법관 출신입니다.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안대희라는 사람이 그나마 나을 뻔했다라는 이제는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런 지적까지도 이제 언론에 등장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래저렇게 좀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신뢰를 무릅쓰고 예로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안대희라는 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주 짧은 기간 5개월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이분이 이제 공직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걸 안 하다가 공직 진출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서인지 변호사 생활 5개월 동안 16억인가요? 그래서 겨우 한 달에 하여튼 3억씩 벌어들였다. 물론 돈을 많이 번 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자신의 창의적 노력으로 3억이 아니라 한 달에 300억씩 벌 수도 있는 거죠. 벌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액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건 수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거 국회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제가 그게 이제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문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어가지고 그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있었는데 이 대법원장 내정자가 제가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재산 형성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 털어서 문제가 안 나오는 걸로 유명한 분이니까 별 조사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대법원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게 한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법관을 그만둔 뒤에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일부러 언젠가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본인이 있고 또 인사청문회에 서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할 때 불미스러운 사건 좀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건 수임했다가 나중에 욕 듣는 그런 사건은 일체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대단히 예외적으로 대단히 드물게 모든 자기의 수입을 다 100% 신고했다는 겁니다. 100% 신고 안 하는 얘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미래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100%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국회에 낸 재산 신고를 보니까 변호사를 5년 동안 했는데 이 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통해서 번 돈이 6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 엄청 내고 그 다음에 웬만한 안 좋은 사건은 안 맡고 그래서 60억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경우처럼 아무 사건이나 다 맡고 그리고 대충 일정한 부분은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의 몇 배를 벌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이분들이 직접 무슨 부정을 했거나 불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들은 뭐 몇 사람 안 됩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양심적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의 존재 자체가 정관 예우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상고장에 이름만 올려도 이분이 올렸다면은 하고 1심, 2심부터 벌써